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 편지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이슈로 여야가 뜨겁게 부딪힌 오늘 법사위 국감으로 먼저 가보죠. 이재호 전 의원이 황교안 대표 시절 영입한 현 충북도당 위원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라임 자산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를 봤더니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이혁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관여가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여당은 윤석열 총장과 장모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고, 야당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요. 일부 변상욱의 눈 시간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와 라임 옵티머스 수사 과정을 보도한 언론 보도의 특징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갓 태어난 아기 사진과 함께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습니다. 게시자 추적해서 소재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이 건이나 처벌 여부는 조사 후에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아기를 20만 원에 입양시킨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글을 걸러낼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대책까지도 함께 지적되고 있는 게요. 3부, 4부 코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깊은 흐름으로 이슈를 꿰뚫는 코너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라임 자산 운영의 전주라고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옥중 서신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라임 사태 연루 의혹으로 공격을 받던 여건이 옥중 서신으로 되려 반격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 전 회장이 한 언론에 보낸 옥중 서신을 보면 라임펀드 판매 재개 청탁 관련으로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언급됐습니다. 정치인이죠, 검사 출신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누굴까 하고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호 씨가 딱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갑구인 씨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황교안 전 대표의 측근이자 이제 전 대구고검장으로 검찰직을 마쳤고, 지금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이 라임이라고 하는 자산운용 펀드가 이제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수익률이 형편없고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재발매해서 또 파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려고 했다라는 게 양측에서 이제 오고 가는 얘기인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윤갑근 씨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내가 어떤 회사의 로펌 같은 곳인가 본데 자문력으로 있는데 손실이 마이너스가 난 라임 펀드를 다시 발매해서 또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문의를 해오더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문만 해줬다. 라고 하는데, 김봉현 씨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은행이 그걸 다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은행장과 부행장 등을 설득해야 되는데 누가 없나 물색하다가 소개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돈을 드리고 소개를 부탁했더니 진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때 로비가 성사가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도 다 검찰에 가서 했는데 검찰 수사는 진행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난 거죠. 지금 김봉현 씨 말은 내가 여권 인사, 야권 인사 이야기를 다 했는데 야권 인사들은 쏙 빼고 여권 인사들만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도 이야기하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애매합니다. 예. 갑자기 조국과 추미애 장관까지 다 꺼내면서 왜 얘기를 이렇게 넓혀나가나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자기는 라임 사태의 주범이라고 언론에 자꾸 나는 게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지른 사람이 많은데 왜 꼭 나만 주범이 돼야 되나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편지글에도 그렇게 써 있죠. 난 몸통이 아니다. 진짜 몸통 될 만한 친구들은 해외 도피 갔거나 예. 국내에서 도망 다니고 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찍히는 게 일단 부담스러운 부분. 그 부분을 덜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정치권과 관련되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 봐주겠다는 시도가 있었다. 나한테 회유를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는 예. 건데 그걸 이제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검찰에 협조하면 나는 좀 빼주는 줄 알았더니 정관계 아니더라. 로비의 주범까지 돼갖고 주범자가 2개 들어가는 거죠. 예. 라임 사태 주범과 예. 정관계 불법 로비의 주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맨 처음에는 검찰에 협조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협조할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쪽으로 협조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런저런 정보나 근거 자료들을 조금씩 풀면서 어떤 딜할 기회를 찾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근데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은 중간에 이제 변호사가 끼어가지고 뭐 행정관 정도는 안 되니까 수석 정도를 잡아달라. 예. 그러면 윤 총장이 이야기해서 뭐 당신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많은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예. 한쪽에서는 그 사기꾼 말을 거지것대로 믿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때 그 변호사가 이 김봉현 씨에게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 변호인이었는지 예. 아니면 그냥 변호사였는지 이걸 가려내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 원래 수원여객에서 돈을 횡령하지 예, 예. 않았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라임 사태로 다시 들어가는 건데 수원여객 사건하고 라임 사태 사건이 병합돼 있어요. 수원지법에서. 2개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변호사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수원여객 사건의 변호를 통해서 라임 사태 변호까지 같이 지고 있었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수원여객에서 딱 끝나고 라임 사태 변호사는 정말 아니고 수원여객도 손을 뗐다면 이건 엄청난 변호사법 위반인데 예. 이 변호사법 위반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검사들과 검사 출신이 검찰공화국을 유지하고 개혁의 저지를 위해서 예. 늘 그렇게 만나서 논의하고 검찰총장을 어떻게 밀어줄 건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 쪽을 어떻게 상처를 줄 예. 건가 이걸 논의했다는 거 아니냐. 그럼 정치검찰의 어떤 그동안의 그 네트워크와 정치검찰의 정치적 암살 모의 있을 수 이것이 없는 거죠. 드러나느냐 예. 마느냐의 문제가 지금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예.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예, 좀 지휘권 발동했습니다. 발동을 하는 내렸기 모양이군요. 때문에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수사를 지켜보고 언론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김봉현 전 회장도 옥중서신에서 언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마녀 사냥식 보도하면서 첫째 카더라식 보도를 한 SBS라고 썼었거든요. 그렇게 써버렸어요. 예, 예. 써버렸는데 이 보도를 아마 SBS 처음 했는데 구체성 없이 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같아요. 예. 마녀 사냥식 보도하면 그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뭐 그 마녀 사냥식 보도를 떠나서 우리 옥중서신이 공개되고 우리 보수 언론이 어떻게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 네. 이전에는 쇼핑백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쇼핑백 5천만 원 강기정에 보냈다. 라임 김봉현의 폭로. 중앙일보 라임 전주 김봉현 강기정 준다고 해서 5천만 원 줬다. 동아일보 김봉현 6월 초 강기정 5천만 원 진술 검 조서에 안 넘겼는데 김봉현 회장의 이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는 어떻게 썼느냐? 조선일보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시작. 중앙일보 라임 주범 옥중 한마디에 추미애 윤석열 목에 칼 들이댔다. 뭐 동아일보 김봉현 이번엔 검찰 야당 겨눈 폭로전 구체적 근거는 제시 안 해. 그전에는 이 김병헌 회장의 말을 인원표 다운표 가감없이 따가지고 그냥 받아 쓰다가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기꾼만 어떻게 입냐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청취자들한테 숙제를 오늘 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봉현 그다음에 신빙성 이 2 단어를 가지고 검색어에 넣어보시면 예. 기사가 뜨는 게 다릅니다. 이전에는 2 단어가 관련이 없어요. 예, 예. 김봉현한테 신빙성을 문제 삼지를 않았으니까 별로. 근데 최근에는 김봉현 신빙성에 관한 기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하. 아마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믿을 수 없다 그 말이겠죠. 예. 그 다음에 언론의 문제인데 언론이 다뤄야 될 문제 중에 안 다뤄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 엄청나게 손실을 입은 국민은 어떻게 할 거냐.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국회가 빨리 움직이고 언론이 이걸 갖다가 재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식이 없고 야당 정치인 누구, 여권 정치인 누구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하나, 한명숙 전 총리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연수까지 시키던 문제. 예. 거기다가 채널A 검찰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을 찍어내자. 예. 이 문제.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내면 봐주마. 예. 이 세 개의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심각한 구조적인 악의 문제인데 이것을 언론들이 지금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는 거죠. 예. 누가 말하는 거 받아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언론의 문제점, 이 사건에 다시 한번 불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다른 문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표창장을 시연했습니다. 만들었죠. 근데 이게 공소장 그대로 만들었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우리 언론이 다 받아쓰기 해서 30초면 가능하다 썼는데 이 30초가 그 지금 검찰의 주장대로 그대로 받아서 언론이 써야 게 맞는 거였냐 아니면은 다른 이면을 보도했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공소장대로면 4시 20분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오후 4시 20분에 아들 상장을 캡처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총장님 직위는 따로 꺼내가지고 PNG 파일로 만든 다음에 다시 MS 워드 파일에 집어넣고 문서 DOCX라고 되어 있는 파일 연장자로 해서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꺼내서 거기서 직인 부분을 또 캡처해서 총장님 직인 PNG가 아니라 이번엔 JPG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또 상장 서식을 다시 꺼낸 다음에 거기에 PDF로 변환시켜서 등등등 해갖고 한 서너 차례 더 간단 말이죠. 30초에 끝난다. 지금 읽는데 30초 걸렸거든요. 그렇죠. 30초에 못 끝냅니다. 근데 이게 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0초에 끝낸다고 했다면 언론이 30초 동안 해봤어야 됩니다. 모든 언론사가 30초에 그게 되는지 해보든지 아니면 검찰 얘기대로 검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8분인가 그런데 그 공소장에 있는 시간 내에 이거 깨끗하게 끝나는지를 언론이 해봤으면 제목이 이렇게 안 나오죠. 언론이 해봤으면은 검찰 30초도 안 걸려 30초면 가능 검찰 시연, 검찰 위조 시연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초에 검찰이 끝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기 다 다듬어 놓고 양념에 재워놨다가 그다음에 육수 내놨다가 채소 다듬은 다음에 김치찌개 끓일 때 한꺼번에 그릇에 넣는데 30초다. 그 얘기인데 이걸 안 해봤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재판장에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운표해서 실어버렸다. 보십시오. 30초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재판부에 얘기하니까 그대로. 30초에 끝내. 우리 언론의 받아쓰기 문화는 또 관행은 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 있는 시간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 여야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에 검찰과 법무부 또 국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네, 제가 막 국감장에 있다가 급하게 뛰면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숨이 조금 납니다. 고맙습니다.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제가 질문을 좀 길게 드릴게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원 형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옥중폭로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재정 의원도 그 편지 보셨을 텐데,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 의원님께서도 이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태 본질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일성들이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금융 사건 사기 뒤에 예. 결국 이제 검찰 게이트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짜맞추기 수사, 그가 늘 지적해왔던 예. 표적 수사 등등. 사실 이 문제에 연루가 된 정치인들을 기준으로 한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정치인의 일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검찰 게이트다라는 말이 대려 본질에 부합하는 요약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검찰 게이트라고 하셨는데 뭐 김봉현 씨로부터 로비도 받았던 것 같고 뭐 룸사람 접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간에 변호사는 그 김봉현 전 회장에게 청와대 행정관급은 안 된다. 수석 정도를 이야기해주면 당신을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야당 의원 관련해서는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들 문제는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도 그렇고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몰랐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김봉현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오늘 그 소위 편지에서 빈칸으로 가려진 인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접대를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검사들이 누구인지 등등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신 분도 있었고 한데 그 관련자를 보면은 사실 몇몇이 계속 강조하고 있던 점은 예. 뭐 윤석열 사단이라든지 또 이제 뭐 나중에 공개된 분 뭐 정보가 정확한지는 좀 더 확인해 볼 일이겠지만 뭐 대윤 소윤이라고 불리울 예. 때 그 한 축을 담당하던 분의 이름도 예. 거론이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저 역시도 이것이 이제 충분한 보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뭐 개통 체계를 뭐 생략하더라도 보고가 된 건지 등등은 밝혀져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큰 그림에서의 그런 회의와 협박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작은 행간들도 저는 놓칠 수 없었던 게 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양복값과 관련해서 뭐 250만 원이면 너무 작다라고 예, 예. 해서 1,000만 원. 참고인하고 말을 맞추도록 만드는 것들 등등. 예. 사실 변호사로서 제가 검찰 수사에 여러 차례 함께하면서 유사한 사례를 못 본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이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을 정치를 할 수도 있는 수사 방식이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이분이 한 진술이 모두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의심은 하고 봐야겠지만 예. 정말 상당한 진실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게이트다.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예. 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뭐 양복 얘기 나왔습니다만 250만 원으로 안 된다.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거고 또 수석급은 되어야지 행정관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검찰 게이트의 뭐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 총장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러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느냐. 저 방금 발동했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예. 저도 막 국감장에서 뉴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 건만이 아니라 뭐 윤 총장님 사건 관련해서 가족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령을 했는데요. 그게 조금 뭐 사실은 국민들이 그 수사를 납득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건 간에 뭐 검찰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검찰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예. 어쨌든 회피해야 될 사건이지도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제 수사의 합리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을 향해서 어쨌든 그 사기꾼 아니냐 이런 사기꾼의 이야기 또 구속된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00% 신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안 전체에 굉장히 구체적 진술들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분명해 보이는 골격들은
그것을 수사의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개시할 충분한 의미 있는 진술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누구도 그분의 말이 가리키는 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정황적으로 또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가면서 엄밀하게 정말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 사안은 만만치 않은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는 예. 건 모두가 같은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윤석열 사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검찰도 뭐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서 검찰도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검찰은 손을 떼고 특검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야당도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특검 이야기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예. 이제 특검이라는 게 말이 가졌던 그 무게도 이제는 흐려질 지경인데요. 무엇보다 특검이라는 게 그냥 발동한다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예. 다음에 법에 따른 특검 절차를 발동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케 만들고 이미 여야가 그 상임위 각각에서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만 이제 절차에 따른 예. 위원장님만 후보 추천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남아있는 공수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검을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공수처 출범을 막아보겠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행위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검 받아주지 않으면 장애투쟁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투쟁의 수단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하고 국감에서 상임위장에서 그리고 제도 안에서 했을 때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야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고 도구이거든요. 예. 투쟁의 도구인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버리시는 것 같고 쉽게 좀 과장된 수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등 돌리게 하는 행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이 사건은 뭐 청와대 이야기도 나오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 이름도 오르내리고 검찰들 이름도 오르내리니까 차라리 공수처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예.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 이 권력 안에는 소위 검찰 권력도 포함되는 거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이 제도의 출범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국민의 감시 안의 두려움이고 국민으로부터 수권받은 법률에 의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예. 공수처가 법은 시행이 됐는데 지금 출범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마지노선을 26일로 정했죠. 다음 주 월요일. 예. 국민의힘에서 26일 날도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많은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안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상가하고 있는 거 느끼실 텐데요. 여전히 야당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후보의 추천을 통해서 출범한 공수처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의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예. 저는 그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26일이라는 시간 이전에는 다른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한 다른 방향의 공수처 출범 모습도 가급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 자, 의원님은 외통위 소속이고 외통위 국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문제가 내내 이슈였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 총평하면 어때요?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이제 몰아치는 분위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예. 전반적인 국감은 각 기관에 조금 초점을 맞춘 정책 국감이었다고 저는 자평하고 싶고요. 예. 그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굉장히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서 격돌할 거라고 예상했던 우리 지송 의원님이라든지 최영 의원님 같은 경우도 탈북자의 실태와 관련해가지고 정부에게 당부를 요청한 정책 질의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또 따뜻한 시선도 요청하시고요. 생각보다 이제 언론에서는 부딪히는 장면에 보다 많은 카메라 그리고 또 자원들을 집중하셨겠지만 예. 제가 외통위에 거의 이제 상주하면서 사실상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서 경청했던 여야 의원님들의 질의는 좀 내실 있는 알찬 질의였다고 예. 자평하고 싶습니다. 법사위는 좀 시끄럽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교류 형령법 개정안 여기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게 야당이 반발합니까? 예, 그 남북교류 협력법
자체가 사실은 9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이제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이제 청취자분도 많으실 텐데요. 예. 그때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볼 부분이 있는데 남북교류 협력법 관련한 재고만 하거나 점검만 하면 지금 예. 야당에서는 이 시기에 무슨이란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있기 이전에도 북한의 핵이 문제되는 이 시점에 왜? 라는 얘기로 계속 이제 몰아붙였었거든요. 예. 근데 특히 제가 제안한 남북교류 협력법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뭐 인터넷 발달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회 여건에 맞추어서 남북교류 협력법의 전반을 점검을 하는 거였는데요. 흔히 언론에서는 이제 뭐 신고 없이 북한 주민 접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어떤 불온한 접촉을 모두 용인하는 것이냐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해야 될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은요. 교류를 위한 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형법상의 제반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각 법률이 각자 규율할 부분들을 구분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뭐 통상의 이제 접촉과 신고해야 될 접촉 그리고 또 예전에 신고와 뭐 신고 거부로 맞추어서 사실상 신고 제도에 맞지 않던 제도를 교정하는 그런 법안들까지도 흡사 법이 어떤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에는 저도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국가보안법의 영역 그리고 형법으로 규율된 영역이 따로 있고요.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보안법의 하위 법률로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통일부에 국가보안법 사범을 걸러낼 수 있는 초기 임무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점을 되려 저는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점검을 한 겁니다. 예. 30년 전에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질 때 그 취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복해서 사실상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기타의 형법 규정의 초벌 규정처럼 남북교류협력법 집행부처인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수사부서가 해야죠. 정보기관이 해야죠. 그 역할을 왜 통일부에 일임합니까? 별도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법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야당 입장 들어보죠. 앞서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사태의 본질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시는지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예. 대형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요소들이 다 나오고 있죠. 돈, 뭐 청와대, 정치권 유력 인사, 공공기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 보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등장해서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권력형 비리라고 명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야당 실세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고 뭐 검찰 인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뭐 구체적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권력형 게이트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 인사들 이름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연관돼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죠. 예. 뭐 저희 입장에서도 진짜 여권에서 누가 핵심 실세가 누구냐 뭐 관심도 많고 판단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 예. 추측이나 예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관된 핵심 실세가 누구냐, 뭐 누가 연루됐느냐라는 문제보다는 그런
핵심 실세, 누가 연관됐느냐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예. 살아있는 권력이 관여됐다고 의심되는 큰 사건이잖아요. 예. 그런 사건인 만큼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예.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 인사도 언급했고 야권 인사도 언급했고 검사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범죄 혐의를 받는 분의 말이라고 해도 예. 들을 건 들어야겠기 때문에 예. 전적으로 부정을 하거나 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민주당에서는 뭐 이걸 검찰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민주당 주장은 이 사건의 여러 면 중에서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주장 중에 딱 일부, 딱 한 면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사건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에 연관됐다고 짙게 의심되는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권력형 금융 사기 사건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수사 검사들을 문제 삼아서 정치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중한 혐의를 받는 이 분의 서신 한 통에 여당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 보면 많이 급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은 수사 방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방해에 가깝다? 네, 예. 이분이 법정에서는 여당에 불리한 얘기를 했다 난데없이 서신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야당도 끌고 들어가고 수사 검사까지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분의 얘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상식에 의거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당과 추미애 장관 움직임은 이 기준과 많이 달라 보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좀 억지스럽고 경강부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아까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전에 뭐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재호 상임고문이 당 차원에서 해명해야 된다. 자체 진상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호 고문의 이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 차원의 그런 조사. 의견을 예. 일단 이재호 상임고문이 주장하신 부분을 들었고요. 예. 그 주장은 결국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솔직히 지금으로서 뭐 뚜렷하게 뭐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부터 뭐 그런 조사를 하고 해명할 걸 미리 준비한다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겠다 두고 이런 봐야죠. 말씀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결국은 특검하자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특별 검사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안 받아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비해야 될 텐데 만일 여당이 안 받아준다 이러면 참 특별검사 안 받아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결국 검찰 수사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특별검사가 안 된다면은. 예. 자, 그렇다면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부분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보는데 물론 이 부분적이라는 말씀은 김봉현이 얘기한 수사검사 로비 의혹 부분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특임검사라는 제도는 검사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사로 임명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장은 일체 수사에 관여를 못하고 수사 최종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에는 이 특임검사제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검사제도하고는 달리 별도로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총장 임명만 하면 되니까 적용이 쉽고 빠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임검사는 김봉현이 얘기한 수사검사 로비 의혹에 한정해서 진행될 거고요. 사건의 본질적인 수사, 즉 권력형 금융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보강을 하든 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이 안 되면 장애투쟁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일단 그러면 야당은 지금 검찰은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인가 보죠? 지금 야당 저희 입장에서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당과 추미애 장관 방금 전에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요.
여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희는 그러면 좋다. 이참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에서 예. 수사를 진행하는 게 서로 깔끔하고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당은 이럴 바에는 공수처로 가자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이 사건하고 예.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하고를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판단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전략적으로도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민주당 얘기를 잘 보면 검사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이참에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출범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냐. 예.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리 같아 보여요. 예. 근데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결과가 돼요. 예.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윤석열 검찰이 하는 수사는 못 믿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수사기관에서 이 권력형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만 아니면 되니까요. 예. 본질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권력형 비리의 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사람들은 수사하다 의혹받는 검사 벌 주는 거에 관심이 가지는 않잖아요. 국민들은 이 금융사기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관련자는 누구고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조금이라도 개입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면 편향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공수처 출범을 하든 말든 거기서 예. 할 수 있는 것은 예. 이 수사 과정에서 뭐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해 수사하자는 얘기잖아요. 예. 뭐 정치권도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청와대도 할 수 있고. 아니 뭐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권 입장은 그 검찰뿐만이 아니고 정치권 인사 네. 이름도 나오고 청와대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 공수처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논리를 여기다가 연계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박약하지 않아요? 공수처 설치하기 위해서 명분을 끌어당긴 거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 문제는 어떡합니까? 그 마지노선을 민주당이 26일까지 제안했던데? 네, 저희 당이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위원 추천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진행 하겠다고 중입니다. 얘기했으니까요. 예, 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근데 기다려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예. 저희 당이 그 판단을 구한 게 있잖아요. 현재 공수처법 예. 위원 여부. 예. 이게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로서는 절차를 지키고 협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인터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삼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성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시사계 인자계 MC장원, 또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가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시간대도 바꿨지 않습니까? 네. 온갖 문제 연구소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축하드립니다. 기쁜 마음과 함께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전 작가님한테 갑자기 전화 안 하셨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작가님한테. 잘렸구나. 보통 그러면 하차인데. 그러니까요. 시간대가 바뀌었다고.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저는 뭐 간헐적 출연이다 보니까 언제 출연할지. 네. 간헐적 단식 도움 됩니까? 간헐적 단식이요? 다이어트나 건강에? 현재까지는 사실 뭐 아주 확실하게 입증된 건 아니고요. 예.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식 중에 가장 현재 표준 단식이 아니고 체중 감량요법에는 골고루 다양하게 먹되 하루 세 끼를 맞추고 30% 정도 줄인 게 이게 지금 표준 양을 공부아니에요. 양을 줄인 게 공부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고루 그대로 비율은 그대로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 식단 중에 한 50에서 60%는 탄수화물, 나머지 약 15, 20%씩은 지방과 단백질인데 예.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30%를 줄이는 게 현재 의학에서 표준 요법인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별의별 유행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다이어트 뭐 있죠? 네, 뭐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그렇죠, 주로. 그다음에 저탄고지 비슷한 거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도 있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죠. 네. 이제 무슨 랩 다이어트도 있더라고요. 네. 몸에 랩을 감싸갖고 뭐 뺀다는. 그다음에 뭐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별의별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칼로리가 그것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진 사람은 빠지는데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로 혹은 뭐 일일 일식도 마찬가지로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일 일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안 빠집니다. 네. 매일 술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하루 한 끼 먹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려운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최고는 마음고생 다이어트더라고요. 그럼 쪽쪽 빠진다. MC 양은 지금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여섯 개 잘리면 살 금방 빠집니다. 어디 다이어트 한번 해보실래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살찌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온갖문제연구소 시작도 오늘 온갖문제연구소 다 왔습니다. 지금 대본에 전혀 없는 다이어트 얘기부터 시작했죠? 자, 코로나19부터 짚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76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이어간 것은 오늘이 나흘째이고요. 국내 감염 사례는 지역별로 서울 11명, 경기 15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에서 30명이 확인이 됐고요. 부산 14명, 대전과 충남 2명, 광주와 강원에서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5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와 부산은 의료기관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경기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에선 지난 16일 간병인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모두 5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부산 북구 해뜨랑 요양병원에서도 어제 14명의 환자가 추가 확인돼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73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시설 종사자 13만 명과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3만 명 등 16만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 방금 이야기해 준 대로 재활병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요양병원은 요즘 면회도 잘 안 되거든요. 네, 한 9개월 정도 가량 거의 뭐 면회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간호조무사라나 의료 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만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집단감이 일어날까? 네. 잘 모르죠. 그걸 제가 알면 뭐 여기 있겠어요. 추정하는 거는 그거 이야기해달라고 모신 거예요. 추정하는 거는 추정은 할 수가 있죠. 추정.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닫힌 공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추정하는 거는 그 방문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의료진 그쪽에서 그 유래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새로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중에 입원할 당시에는 무증상인 잠복기였다가 입원해서 이제 보통 잠복기가 한 4, 5일 정도 되니까 입원해서 하루 이틀 있다가 발생해서 그것이 감염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케이스마다 한번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도 그렇고요.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뭐 요양병원이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집단 시설에서는 언제든지 집단 감염 발병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게다가 쫙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를 제외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저도 뭐 제가 완전 이 부분을 뭐 전문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서는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다시 2차 유행이 전체적으로 특히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는 체코가 지금 하루에 10만 명 이상까지 해서 가장 최근에 최고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웬만한 그 유럽 국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온이 감소하면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올해 2, 3월 정도에 나온 연구 결과도 보면 중국에서 가장 그 지역별로 봤을 때 많이 발생한 데 중에 하나가 바로 평균 기온 7도에서 8도 정도 사이에 있을 때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대유행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발병할지는 모르는데요. 다행히도 현재는 우리 방역당국에서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뭐 두 자릿수 100명 이래로 두 자릿수가 지금 이틀 연속이라고 했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9월 말 이후로 지금까지 100명을 넘어갔던 적이 10월 들어서는 딱 두 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만 5천 명이고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만 비슷한 그 영국하고 프랑스를 보면 거기는 6천만 원이 넘으니까요. 네. 프랑스는 신규 확진자가 3만 2천여 명입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영국은 지금 확진자 수 전체적으로 69만 명에 사망자만 4만 3천 명이 넘어가거든요.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는 2만 5천 확진자에 사망자 수가 440여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 많은 인구 밀도가 높은 또 OECD OECD 국가 중에도 하나인데 이렇게 적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현재 약 16개국의 국가에서 발생한 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 다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80위권을 확진자 수에서 80위권이에요. 그런데 인구 100만 명당 순위를 보면 훨씬 떨어집니다. 약 160위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는 보다 더 강력하게 방역 대책을 수행한 것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도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쓴 것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일단은 봐집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이렇게 잘 따르는 나라가 우리 말고 더 있겠느냐. 유럽 가면 거리에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답니다. 최근에 체코도 프라하 같은 경우로 체코 같은 경우에도 안 쓰는 곳이 많다고 그래요. 유럽 여전히. 우리는 안 쓰면 이상하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우리는 상당히 좀 저 사람 왜 안 썼지? 그리고 이제 벌금도 물잖아요. 벌금도. 이제 벌금도 물잖아요. 다음 달 11월 13일부터는 지금 이제 개도 기간이고요. 이제 11월 13일부터 11월 13일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13일 제 생일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산밀 지역에서 그다음 밀접하고 뭐 이런 산밀 지역에서 만약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에 알겠습니다. 저희도 집에서 내려와서 다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걸어갈 때 뭔가 허전한데 마스크 다시 올라가야 돼. 너무 귀찮지만 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늘따라 상쾌하고 굉장히 시원하다. 마스크 안 쓴 겁니다.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광고 듣고 와서 4부로 이어집니다.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1시간 당겼죠? 5시에서 6시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중간 뉴스가 사라지면서 원래 1, 2, 3, 4부 체제였는데 1, 2, 3부 체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깜빡해서 하고 4부에서 만나뵙는다 그랬는데 3부입니다. 3부. 3부자 시작해보는데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서 독감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 특히 이제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이제 젊은 층과 노인들이 빨리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 인천에서 독감 백신 접종 받았던 남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낮 12시경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17세 학생이. 그런데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후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학생이 접종을 받은 이 독감 예방 접종이 신성약품이라는 곳에서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성약품은 국가와 이 조달 계약을 맺고 독감 백신을 생산한 업체였는데요. 얼마 전 그 상온에 노출이 되면서 일정 부분 수거가 된 그 약품을 생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이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건강했던 학생이 그렇죠. 독감 백신을 맞고 그 이튿날 사망했다. 이렇게 되면은 백신 맞으려고 준비했던 분들은 다 두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인과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고 부검을 한다고 했으니까 부검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될 텐데 독감 백신 접종 뒤에 사망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뭐 부작용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망한 사례는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2005년도 그 신종플루 때 그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몇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뭐 독감 예방 접종을 사망한 사례가 몇 건이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요. 지금 확실한 원인은 이제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원인이 그럼 과연 뭐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또 다른 기저 질환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과 이 접종 말고 또 다른 다른 뭐 처치를 받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추정하는 것들은 몇 가지 가능성은 뭐 알레르기에 의한 쇼크인데 이 성분 자체에 뭐 불순물이 섞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제조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프랑스 그 의사 이름을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만든 건데 1900년대 초반에 그 군인들 2명에서 발견이 된 건데 어떤 거냐면 뭐 감기 이런 호흡기 질환 알라도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예방 접종 맞고 나서 갑자기 이 말초 신경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위로 올라왔고 이제 호흡 근육 손상까지 와갖고 숨을 못 쉬어갖고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까지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며칠 이상. 근데 지금 한 30시간이라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망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은 뭔가 사실 딱히 지금 현재 의심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알레르기 쇼크나 뭐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그런 거는 조금 더 빨리 나타나거든요. 수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확한 원인은 현재로서는 좀 더 확인 뭐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좀 나와야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 못할 테고. 근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독감 백신을 11월이나 12월에 너무 늦게 맞으면 효과가 없다. 그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그 항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보통 그 독감이 유행하는 게 12월, 1월 정도 유행하고 2월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3월, 4월까지 해서 총 보통 예방접종을 하면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까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11월에는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11월까지 맞아도 괜찮다. 그럼요. 12월에 늦더라도 맞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이야기 한번 보죠. 나경원 전 의원의 엄마 찬스 논란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김 씨가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서울대 연구진실위가 발표한 내용과 이에 대한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서울대 연구진실위에서 밝힌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대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김 씨,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씨가 제4 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 마무리 데이터 검증을 도왔으나 이는 뭐 전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단순 작업이라고 또 밝혔고요. 진실위는 김 씨가 작성한 연구 노트 그리고 김 씨와 윤 서울대 의대 교수 사이에 오간 이메일,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면 나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이 김 씨를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 입장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밝히는 이야기한 것은요. 누구처럼 대입 등에 부정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얻은 이력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이름을 올린 포스터의 경우 저자 등재 여부는 제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엄마 마음으로 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해명이 됩니까? 엄마 마음으로 아니죠. 엄마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다음에 끈떨어진 정치인의 부탁을 누가 들어줬을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2019년 9월 16일부터 시민연대 함께 제가 속해 한 시민연대 함께 국제법률 전문가협회 그다음에 안진거 소장이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그다음에 개혁운동본부 그다음에 정교조 이렇게 4단체가 13번의 고발을 했는데 그 13번의 고발이 다 각기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군의 이 1저자 논문 그다음에 2저자 논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성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단순 작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저자로
등재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아들이 이때까지 아들을 대해서 제가 해준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름에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니? 했더니 지도교수가 필요하다.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해서 그냥 소개시켰을 뿐이지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엄마 찬스다. 누가 봐도 특혜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조 전 장관의 딸, 아들 문제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검찰이 70군데 압수수색하고 우리 모든 언론이 한 2달 이상 수십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고려대 학생, 서울대 학생도 다 들고 일어났는데 네. 별 차이점이 없거든요, 지금?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발표를 보면.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언론에서도 별 다루지 않는 것 같고 검찰은 압수수색 한 군데만 했고 네.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일어서지 않고 있고 네. 왜 이런 차이점이 날까요? 조 전 장관 딸의 인턴 증명서가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고등학교 네. 때 인턴 증명서가 있다라는 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스노라이프라는 서울대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촛불 집회도 한 4회에 걸쳐서 했었고 그것 뿐만 아니라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고대라고 까지 고대생 학생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촛불 집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 딸의 인턴 증명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지금 나경원 아들의 지금 케이스거든요. 네. 첫 번째는 논문 1저자 또 4저자. 이 4저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진실성위원회에서 지금 판명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끈떨어진 엄마 마음으로서 제 부탁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그리고 이건 또 국립대학교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에 연구소를 고등학교 때 빌려주고 그다음에 지도교수를 붙여주고 대학원생까지 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특혜임과 동시에 불공정의 아주 끝판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노라이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2019년 9월에 촛불 집회를 했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 학생들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좀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또 반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논문 참여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의원의 포스터 일저자로 참여. 제가 이런 부분을 작년에 1년 전에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근데 거의 비슷한 사안인데도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다르게 두 건을 평가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 다 자기 아들들의 그런 연구와 관련해서 한 사람은 정식 논문에 일저자로 올라왔고 한 사람은 연구 포스터 학회에 발표하는 일저자를 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스펙 쌓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원래 허용해 주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가진 자들 아니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동료 교수라든가 아니면 아는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의 자식들이 그런 논문에 참여하게 하는 거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그게 아주 심각한 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의 10년 지난 잣대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엄마 찬스든 아빠 찬스든 부모 찬스든 지금 현재 사회에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되지. 아까 얘기했던 그 포스터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이 제4저자로 되는 이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분명히 그 연구 실험실에서 계속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같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조자로서 이름을 올려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하가 어떻게 했든 간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4저자로 기재된 거는 표기된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나경원
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다음에 같은 동기 윤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의과대학 의경학 연구실을 사용하게 된 것은 분명히 특혜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대 연구 진실성위원회에서 아마 자세하게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 위원들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세한 내용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논문 마무리 데이터 검증을 도운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뭐 논문을 82편을 쓰면서 논문을 쓸 때 우리 공저자들이 특히 뭐 의학 분야 이쪽은 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분야랑 다르게 뭐 최소한 4-5명부터 해서 10명까지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공저자들의 역할들이 과연 아주 대단할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 분석에 일부 참여하는 경우라도 우리가 공저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사실 관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는 그 조국 장관 딸 때도 이제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갖다가 어떤 자신의 지위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활용을 해갖고 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국민들은 조 전 장관 문제나 나경원 전 의원 문제나 다 만일 부모가 교수나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그런 기회를 얻었을 수 있겠느냐. 없죠. 네. 그렇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교수고 혹은 국회의원이가 하니까 뭐 필요하니 교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감히 상상도 못할 일.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왔던 또 시기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정권 시대 때 그 삼선 의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 보궐선거에 나와서 물론 낙선하긴 했지만 실세 다음을 가지고. 당근마켓이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죠. 네.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를 20만 원에 팔겠다.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젖먹이 아이 사진을 올려서 20만 원에 판다. 뭐 그렇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전날 16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중고거래 앱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불에 쌓여 잠을 자는 아기의 사진 2장과 함께 20만 원의 가격도 제시해 놨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이 황당한 판매 글이 올라오자 이 제주도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을 했고요.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가 됐지만 이 게시물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았다. 미혼모인데 입양 보내는 절차를 상담받게 돼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 화가 나서 이런 글을 올렸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 절차가 쉽지는 않은 거는 사실인 거고 또 쉬워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씨는 36주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13일 날 이제 그러니까 낳은 지 3일로 되는 거죠. 3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 올린 16일은 입양 숙려 기간이라는 게 또 있답니다. 그래서 낳고 나서 7일이 지나야지만 입양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 입양 결정이 출산 전 또는 출산 직후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이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입양 숙려제라는 게 입양 동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일주일 지난 후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6일 날 13일 날 출산을 하고 16일 날 이제 아동 그 입양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아직 입양을 못 한다 그러니까 아이 없이 내가 그 아이를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일단 이 글이 처음 올라오고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이 많은 네티즌들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분노로 들끓었고 어떻게 아이를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느냐. 일단 이 생명 존중권 자체가 이게 무시된 것 같은 느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론이 약간 바뀌고 있는 듯한 모양새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미혼모 같은 경우 아이를 낳고 많은 두려움에 좀 떨었을 것이고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야 된다는 상황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
것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상황이 좀 약간 논리적인 상황 속에서 약간 본인이 제대로 생각을 해서 쓴 글이 아니라 그야말로 좀 혼란 속에서 쓴 글이 심심이야기 상태에서 이렇게 쓴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 혼란 속에서 쓴 글이 아니겠느냐, 좀 이해해 주어야 한다. 오히려 이후 이 묘원모들의 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돌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들이 또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그 정부 측에서 낙태 문제 14주 관련된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성계에서는 안 된다 14주 다 풀어줘라 뭐 이것도 아마 이 묘목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일 같은데 MC 장원 씨 말처럼 네티즌들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처음에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아이 엄마를 어떻게 도울 방법은 없느냐 이런 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여성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이 여성은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경찰은 산모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에 면밀한 조사를 한 후 이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산모는 산후조리원 퇴소 후에 미혼모 시설에 입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혼모에 대한 문제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심하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또 색안경 끼고 보고 그래서 아이가 크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다들 또 입양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조금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또 이 당근마켓이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데 당근마켓에서 왜 이걸 못 걸렀나 이런 게시물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 이 당근마켓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AI가 작동을 평소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판매로 올리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주류나 이제 가품, 소위 짝퉁도 판매가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 아이가 올라오는 경우는 예측을 못했던 것이죠. 처음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AI의 이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근마켓 측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원희룡 제주지사도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해서 제도 개선 방안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월 소득이 152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사회복지 제도들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회복지 제도들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면 물어보는데 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또 이 사회복지사가 한 명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많이 홍보하거나 이런 데 한계가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 하는데요. 요번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해서 달걀 18개 훔친 현행범으로 잡혀서 지금 1년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거와 또 비교가 돼서 모 지역에서 생선을 훔쳐가지고 현행범으로 잡혔지만 선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풀려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분한테는 이러한 복지제도를 알려줘서 한 달에 2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또 경찰관이 또 선처를 해줬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좀 많이 홍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혼모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미혼부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혼부일 경우에는 자기 아이를 자기 호적에 넣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미혼부. 경우에. 이 법적으로 이게 맹점인데 미혼모는 가능한데 미혼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를 데리고 옵니까? 그렇죠.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 법을 좀 빨리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고쳐서라도 미혼모, 미혼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적 문제인데 우리가 또 공동체 일어나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당근마켓은 여담인데 당근만 팔고 그러진 않죠 이게? 또
끝날 때가 되니까 또 하나 시전하시는군요. 형님. 아니 이게 당근마켓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서. 테스 형님 아니십니까? 아니 좀 형님? 설명 좀 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근마켓. 다음 주부터 그 자리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제가 어차피 안 나오는 주입니다. 그게 해주시죠. 당근마켓 중고 뭐 지역 기반 그렇지. 중고 거래 사이트다. 그러니까 사이트입니다. 지역에서 직접 전화를 하게 만들어 주나 보죠. 그걸 통해서. 아니 그 예전에 다른 중고 사이트에서 뭐 사기 치는 건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 그러니까요. 그럼 사기가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겨난 건데 요즘 할 때는 좀 꽤 인기를 끌고 있다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사고 팔기 때문에 사기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좀 매너 있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이제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제 안 좋은 사례들도 속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벤치코리아 이후로 우리 당근마켓에 대한 홍보가 확실히 되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택배 이런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죠.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기요 세 분 제가 끝내달라고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